대충 이제 조금씩 개요 익혀 나가면서 서장했고 제2장 이제 파산 절차 개시 계속 약간 큰 흐름을 잡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쭉 만약 시간 되면 하여튼 읽어봐.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흐름 잡아보면서 하고 그래서 큰 개요를 계속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제2장 파산 절차의 개시 챕터로 들어오면 파산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네. 파산이 선고될 수 있는 그 대상 자격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배우는 거야. 그다음에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배우는 그 개념이 그대로 오는 거야.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고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 배우잖아. 그러면 사람으로서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이 파산, 법인 파산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만약 이제 외국의 어떤 제도는 상인에게만 파산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그렇다고 상인에만 한정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 자연인 되고 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리 능력자 이 개념은 나오잖아. 그럼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자 나오지. 그럼 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 이 절차에서의 능력은 권리 능력서 이제 실체법에서 나오지만 지금 여기 파산 능력은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능력, 그 절차에서의 능력하고 거의 대칭돼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대로 와서 여기 옆번호 2-7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 경우도 파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법에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 긍정 부정 하듯이 실무는 이제 부정하지. 조합의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실무에서 부정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 논의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 각주 16번 부분이지. 뭐 판례는 없지만 아마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채무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속자가 자기한테 빚이 덤택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 한정 승인 뭐 이런 제도가 친족법에 있는 제도인데 파산에서는 상속 재산이라는 자연인 법인 이런 사람 말고 재산에 대해서 파산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왜 그 제도를 인정하냐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받은 사람의 채권자 등이 막 엉겨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사이에서의 관계만 따져본다면 상속받는 사람이 좀 겁이 나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되지.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데 이 파산법에서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상속이 되니까 이 피상속인과 여기서의 채권자들이 있고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있는데 이 상속인 자체에 또 채권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엉겨붙으니까 이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재산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상속 받은 재산만 갖고 제가 갚겠다지. 그러니까 한정 승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막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예 한정 승인했을 때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서부터만 갚겠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파산을 신청해서 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이 채권자와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관계에서의 뭔가 혼전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려고 상속재산 파산을 인정하고 있어. 그게 좀 특이해.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에서는 이제 한정 승인까지 생각해봤는데 여기 파산에 그런 게 있어.
다음에 파산 능력 다음에 보면 2-13에 봐서 보면 파산 원인이라고 우리가 그때 계속 조금씩 큰 흐름 보면서 얘기했는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이제 파산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선고해주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건데 자연인의 경우는 지급불능,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41면에 표로 그려놨듯이 채무초과도 파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채무초과만 파산 원인을 인정해주고 있네. 지급불능은 단순히 마이너스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상태로서 지급이 불능인 계속적인 상태로서,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지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가미해서 일반적으로 갚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원인으로 설정된 개념이다. 그래서 보면 지급불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2-14를 보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원인인데 채무초과와 달리 어떤 계속적 결여라든지 그 다음에 2-16의 계속적 결여라든지 2-15에 보면 신용, 노동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젊은이가 예를 들어 한 600만 원 빚졌다고 면책 받으려고 파산을 신청하면 아마 안 받아줄 거란 말이죠. 600만 원 정도의 지금 채무가 초과하지만 한 30대 입장에서 본다면 6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지금 일시적으로 600만 원 마이너스지만 벌어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 이런 거 갖고 파산 신청하면 파산을 안 받아줄, 기각시킬 확률이 크지. 실제 한 600만 원 정도 갖고는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서 우리가 추정하는 전제 사실이다. 자기가 지급을 정지하면 그게 지급불능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22의 채무초과는 회사가 파산을 선고할 때 파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요건으로서 파산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파산 원인이 있을 것. 한편 그렇게 능력과 원인 따져봤는데 한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그게 우선하니까 파산에 대해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등의 파산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2-24에 있네. 뭐 그런 거 있네. 하여튼 이런 기본 개념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파산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다 된다. 우리가 면책을, 즉 개인 파산 면책은 주로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 파산이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의 목적은 파산에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과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뭔가 재산을 좀 끌어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응징을 하려든지 하는 채권자로부터의 파산 신청이 기본 어떤 이게 딱 떠오르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는 오히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권자는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채무자의 자기 파산을 우리가 면책을 받아라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은 저번 때도 하나 오리온 얘기해 줬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 재미난 거 있더라고. 저번 때는 오리온 누구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파산 신청을 채권자들이 했지. 그래가지고 여기 CP를 막 발행해서 4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래서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지.
그다음에 이 사람 그 자체로도 뭐 형사적으로도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신청한 거는 이제 재산이 뭔가 지금 흩어져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몇백 3천억 정도는 있으니까 그걸 잘 배분을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신청을 했다. 요 요약까지 했는데 또 최근에 또 하나 그 뒤에 글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냐면 소속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했다. 이게 하나 나오네. 최근 사건이네. 뭐야? 임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 변호사가 자기 월급 못 받은 걸 이유로 부장판사 출신인 임 변호사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 주로 근데 그 사무소가 또 하필이면 파산을 담당하다가 사건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고 내쫓았는데 퇴직금 3천만 원 못 받으니까 사실은 퇴직금 3천만 원 못 받으면 일반적으로 파산까지 안 생각하면 퇴직금 줄 게 없다라고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 3천만 원 좀 달라라고 하고 사실은 이 채무자인 그 자기 그 대표 변호사 상대로 강제 집행 들어가도 되긴 될 텐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버티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걸 한 게 이렇게 파산을 신청해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채권자가 지금 신청한 건데 파산 원인이 지급불능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준다니까 그러면 너 파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신청했고 이 사람 지금 돈이 없다니까 지급불능 이런 상태를 이제 빠져나가려면 지급을 해야 되고 못 빠져나가면 지급불능이 되니까 여기서 파산이 선고가 되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이게 변호사 자격이 이게 안 되잖아. 물론 이제 면책이 되고 복권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변호사 박탈이 되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그냥 강제 집행 들어가려니까 돈 없다고 버티니까 아예 파산 신청 딱 해버린 거예요. 돈 없다니까 그럼 돈 없으면 지급불능이네. 그럼 또 파산 원인이 있네. 파산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지금 파산 안 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면책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좋아 파산해라 하고서 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일단 파산이 선고됐어. 파산이 선고돼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가 되면 우리가 그런 개념 있잖아. 판결에 대해서는 한번 불복을 해서 상소한다. 이런 개념처럼 1심, 2심, 3심이 판결에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파산은 결정으로 선고하는 거지. 결정으로 선고하는 거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가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요건 항고라는 말을 쓰지. 대립돼서 채권자, 채무자, 원피고가 싸운 것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끼리 치고받고 하는 2심, 3심이 있는 개념에서는 같은 상소래도 항소라는 말을 쓰는데 요건 소라는 항고라는 말을 쓰는 건 이제 결정은 내재적으로는 뭔가 채권자 채무자의 뭐 갈등도 있지만 결국 법원에 이런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내려준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즉 결정에 대해서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항고라는 말을 쓰거든. 항고. 그래서 항고를 지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민사법에서 나오는 개념 그대로 생각해 보면 돼. 판결의 경우 항소하듯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한다. 지금 항고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이 지금 파산이 선고되니까 다급해서 이 사람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불능 아니면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히 강제 집행 정도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렸는데 지급불능이 인정됐지. 아까 말한 파산 원인이 인정됐으니까 파산이 선고됐는데 이 사람 지금 항고한 이유는 지급불능이 아니 파산 원인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항고를 하겠지.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지. 지금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왔네. 재밌는 사건이 나왔어. 그래서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 있어.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또
헌재까지도 가고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건 이쪽 파산 말고 회생 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할 때 채권자 한 명이 신청하지 않고 일정 수의 어떤 채권자가 신청하게 돼놨거든. 회생 절차는 가서 봐봐.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12-8 옆번호 가서 봐봐. 12- 회생 절차는 이제 주 신청이 채무자가 스스로 재출발하려고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는 있는데 회생 절차를 채권자에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 원인인 게 뭐냐면 파산 원인이 있을 우려, 생길 우려, 염려에 있어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회사일 때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그 3번의 판례 사례는 그 한국일보사 사건인 거야. 한국일보사에 임금 퇴직금 갖고 한국일보사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받아주니까 그 지금 조문이 헌법재판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일보사 측에서 이 조문이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그다음에 임금 채권 갖고 이거 신청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움이 났네. 또 회생 절차는 채권자의 회사 같은 경우 신청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조문이 있는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걸 둘러싸고 한번 헌법재판까지도 갔어. 그래서 한국일보 사건이야 이게. 한국일보 그럼 요새 나오나? 어떻게 회생 절차를 밟았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뒤에 이렇게 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좀 아까 항고라는 거는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쭉 보면 파산이 신청되고 선고가 된 거지. 일단 선고가 되면 재판에 대한 불복해서 2-54가 보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54 불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파산 선고당하면 막 해체되는 거니까 안 당하려고 하는 거지. 채권자 신청의 경우는 채무자가 안 당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겠지. 충분히 자기 왜 파산 시키지 마라고. 2-29 바로 위에 보면 1심 선고 시에 채권이 부존재해서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채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신청 자격이 없는 거잖아. 주장상은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아닌 거지. 돈 받을 게 없었어. 그러면 파산 신청이 기각이란 말 썼는데 아마 각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2-29 위에 바로 위에 둘째 줄 위에 각하되었더라도 항고로 헌 상태에서 오히려 또 채권이 존재하면 항고 헌 상태에 존재하면 이제는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때 채권이 존재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근데 1심이 그러니까 처음에 선고할 때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각하됐다가 항고하면서 채권이 존재하면 선고 뭐 그 밖의 요건을 갖췄다고 친다면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채무자가 신청하는 건 뭐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쭉 보면 되어 있고 신청 절차 가서 보면 신청서를 쓰는 거지. 그다음에 처음에 이 신청은 우리가 증명, 소명 이런 게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소명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다음에 2-35는 비용을 예납해야 된다. 비용을 예납해야 된다. 그 대신 이제 이게 돈 없는 경우이니까 국고가지급 제도가 있다. 뭐 2-36. 그다음에 신청도 했다가 취하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신청하면 신청 자체로 이제 시효 중단, 뭐 우리가 소재기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는 신청자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뭐 이런 말은 뭐냐면 파산 절차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민법에도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거.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 참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파산이 개시돼서 자기 채권을 신고해서 받겠다. 그건 조문이 있는데 파산 자체를 신청한 경우
아직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자 채권에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개시돼서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자기 채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 효력이 확실히 있는데 파산 신청한 것만으로도 있는지. 그래서 재판상 청구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파산 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의야. 있고 신청 취하할 수 있고. 그다음에 2-39에 가면 파산 선고 전에 보전 처분이라고 그래서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이런 거는 회생 절차에는 있는데 파산 절차에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전 절차를 갈 거야.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될 때까지. 그 시간적 갭은 그때 29년의 그림 흐름을 보면 29년 가서 흐름을 보면 신청에서부터 파산 선고까지. 그다음에 파산이 선고되면 협의의 파산 절차가 이제 열리는 건데 그 신청에서 파산 선고까지의 시간적 갭에서 재산을 지금 뭔가 묶어두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걸 묶어둬야 되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지금 미국식의 오토매틱 스테이를 도입하자고는 하고 있지만 도입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회생 절차에서는 이 시간적 간격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신청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지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파산 절차는 없고 회생 절차 같은 건 요건 한진해운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 파산 선고 그러니까 회생 선고 개시 결정이 앞서가지고 신청과 개시 결정 사이에 포괄적으로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디 회생 절차에 뭐 어디에 있냐면 회생 절차에서는 12-13 네 보전 처분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회생 절차에서는 파산 절차에서는 보전 처분밖에 안 된다라고 그 표에 만들어 놨잖아요. 파산 절차에서는 보전 처분만 인정되고 포괄적 금지 명령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중지 취소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까지도 할 수 있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 내려진 게 446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 언제까지? 지금 절차를 신청했으니까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적 갭. 개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스톱되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 시간적 갭 사이에서 이렇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한편 이쪽 파산 절차에서는 보전 처분 정도로 걸어놓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이 이제 됐고, 만약 보전 처분 등이 뭐 걸라면 걸 수 있고, 그래서 심리를 해서 재판을 해서 파산이 이제 선고되는데, 각하, 기각, 이런 개념이 있을 수는 있지. 2-50, 2-51 기각.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까 지급불능 한 500~600만 원 갖고 신체 왕성한 전문의가 취업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500~6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고 보면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파산 신청을 기각시키겠지.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신청이 적부하고 파산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면 결정으로 파산이 선고된다. 선고되죠. 한편 이런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신청에서 남용에 해당된다면 기각할 수도 있다. 남용에 대한 컨트롤을 하려는 조문이 하나 있다. 특이하게.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기각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송달하고 또 공고도 한다.
그래서 공고된 건 좀 이따 한번 화면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고, 재판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로 한다.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음에 파산이 이제 하여튼 선고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연, 월, 일, 시까지 기재된다. 그게 특이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은 연, 월, 일 정도 쓰는데 시까지. 이게 이해하기가 막 첨예하니까 뭐 촉각을 같으니까 그런 게 있고, 파산선과 동시에 이제 파산관대인이 선임된다. 2-56 보면 동시처 파산선과 동시에 파산관대인이 선임되는데, 동시 파산 폐지의 종래의 개인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면책을 노린 신청은 별재산이 없어서 파산관대인 선임도 안 되고 협의의 파산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폐지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만만하게는 안 하는 것 같다. 파산 선고, 이게 이제 선고가 공고되고 송달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선고 결정, 여기 보면 10시에 파산 선고했다라고 하나 결정 공고 얘가 있네. 시간 딱 나오고. 이렇게 파산이 선고되면 아까 자연인의 경우는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없죠. 선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좀 아까 봤듯이 변호사의 자격 제한이 되고, 의사의 경우는 과거에 그랬다가 뭔가 의료법이 개정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72 동시 파산 폐지. 파산 폐지는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거죠. 동시는 선고와 동시. 요가 대입되는 건 이시라고 해서 절차 진행하다가 뭐 더 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시 파산 폐지라고. 그 다음에 파산이 불복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즉시한 거에 의해서 파산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파산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을 취하하는 거랑 개념을 구별해야 되죠.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선고가 됐는데 불복해서 파산이 취소되는 거죠. 우리가 1심에 불복해서 2심에 가서 지금 민사 1심, 2심은 속심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판하면서 1심을 취소하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되죠. 즉시항고 한 개 맞으면 취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대법원 사이트 가서 그때도 조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또 여러 번의 파산 관련 공고를 볼 수 있겠죠. 회생파산. 자, 보세요. 회생파산은 여기 어디서 담당한다 했어요? 지방 법원급이니까 여기 지원은 안 나오죠. 지원은 안 나오는데 어디가 특이하게 지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응? 춘천에. 그러니까 잘 봐봐요. 딴 데는 안 뜨는데 춘천은 이거 누르면 강릉 떠요. 딴 데는 없어. 그냥 그대로 가지. 그게 나도 몰랐는데 그냥 인천 가면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데 왜 춘천만은 오히려 하나 더 나뉘면서 들어가야 되는지. 강릉에서 지원인데 가능하니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고. 강릉 지원만 해도 뭐 수억이네, 수억.
회생이니까 파산을 보면 일단 우리는 파산을 하고 파산 폐지 공고 파산 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게 부족하므로 절차를 폐지한다. 이런 거죠. 파산 폐지니까 그게 20폐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20폐지는 뒤에 진행하다가 폐지를 시키는 게 (9-61을) 보면 파산 선고와 동시 폐지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 선고 이후에 절차 진행하다가 재단 부족. 그러니까 선고하면서부터도 재단이 부족해서 이거 해봤자 별락 없다 하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파산 재단을 형성하고 하다 보니까 별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재단 부족에 의한 폐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라고 해서 545조 보면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는 절차 진행 중에 20페이지를 할 수 있다. 545조 1항 전문. 그러니까 여기 545조에 의한 이건 20페이지 공고지. 그렇지? 20페이지 공고. 이 케이스는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건 20페이지. 545조. 그런 거죠. 면책 결정 공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채무자 면책한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풀을 털고 프레시 스타트. 파산 공고는 파산 선고 10시에 파산 선고한다. 주문은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관계인으로 최정경 변호사를 파산관계인으로 선임한다. 그다음에 간이파산으로 한다. 간이파산은 파산 중에 이제 약식의 그런 회생에서도 간이회생이 있듯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파산관계인까지 선임되고 해서 파산 선고만 됐지 동시 파산 폐지는 아닌 사건이네. 그래서 파산관계인이 등장하되 간이파산으로 한다. 간이파산은 간이회생처럼 약간 약식의 건데 간이파산 동시처분의 2-56에 동그라미 5 보면 5억 원 재산이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간이파산은 통상의 파산보다 간략한 절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시 파산 폐지는 아니면서 파산관계인이 있으면서 이제 간이파산으로 약간 간략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한 그런 거네. 대부분 요새는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을 선임하고 간이파산으로 하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할 정도 선고와 동시에 하는
옛날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토지가 더 주류였는데 요즘은 여기 요거 하나 있다. 파산 선고, 파산 토지였죠. 9월 26일 3시에 파산 선고하면서 파산을 선고한다 하면서 파산을 폐지한다라고. 이게 동시파산 폐지가는 거라고. 처음부터 지금 지급불능이라서 파산이 선고되고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니까 지금 그냥 폐지해버리지. 이런 케이스도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 절차에서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동시 처분 등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쭉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챕터가 다시 바뀌어서 제3장으로 가면 이제 파산 절차에 등장하는 기관 뭐 이런 건데 파산법원 우리가 관할 이런 거 저번 때 한번 얘기했는데 도산 사건을 전담할 전문법원 설치 의혹이 계속 되고 있어 지금 각주 일본에. 근데 그러고 그때 그 얘기까지 했는데 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파산법이 실무에서 많이 필요하고 쓰인다 뭐 이런 거 정도 아는데 회생 전문법원 또 국회가 이번에 또 발의를 했어. 여기 보면 어제 그러니까 지금 전문법원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이런 거 인사 말고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뭐 파산부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전담 재판부고 파산법원 내지는 분산법원에 전문법원은 없는데 계속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법원을 만들 필요성이 계속 지적해 왔는데 또 지금은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의 파산부가 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화 이런 필요성이 훨씬 크니까 도산법원 내지는 파산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법안 발의했다. 20대 내에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파산법원까지 생기면 진짜 파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 앞에 가가지고 내걸면서 여러분 해야지. 근데 잘못 내걸다가 아까처럼 임금 못 줘가지고 파산 오히려 당하지 말고 아니면 월급 못 받아서 파산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파산법원, 도산법원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금방 저는 때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관할도 좀 아까 다시 강릉 지원만은 특별히 우리가 태백산맥 때문에 춘천 지방법원 못 오니까 있었다는 게 그 지도에서도 딱 나오네, 그죠? 다음에 기사 쭉 보면 국민행복금이라 해서 이제 이건 약간의 어떤 정식 법적 절차가 아니라 그 금융권 등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더 보강하겠다 뭐 그런 신문 기사네. 국민행복기금. 그래서 채무조정약정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정식의 법적 절차가 아니라 협약적으로 탕감해주는 거죠. 그런 사적인 처리 제도죠. 그 다음에 작년 사법연감이 통계가 올해 나왔는데 2016년 사법연감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사건 그거 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 나왔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개인 파산, 개인회생은 이제 줄었어. 조금 줄었다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법인 파산은 늘었다. 그 이야기야. 작년도에 이제 흐름은. 개인 파산은 그 12년인가 13년에 내가 2014년도까지 해놨으니까 그 이어서 봐봐. 그러면 개인 파산은 53,865건이니까 더 늘었나? 여기 14년에 표를 보니까 2014년에 55,467이니까 54,865건이면 개인 파산은 조금 줄었네. 다 안 늘었네. 그치? 그 다음에 개인 회생도 봐봐. 여기 보니까 11만 얼마였잖아? 그 14년을 보든지 여기 보면 11만 얼마였다가 10만 얼마만큼 줄었잖아. 그러니까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은 작년 고비로 줄어드네. 조금. 그죠? 줄어드는데 법인 파산은 늘고 있다고 보는. 법인 파산은 그 2014년에 540건으로 나와 있지. 그 책의 표를 2014년까지 내가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법인 파산은 늘고 있네. 540건에서 2015년에는 587건. 580건 늘고 있고. 법인 파산 늘어나고. 그 이야기가 쭉 나와. 그러니까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은 조금 주춤했고 이제 떨어지고 있고 법인 파산은 지금 상승세를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더 웃긴 사건이 있다 여기. 아까 소속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상대한 거 말고 이거 파산하고 상관없는데 변호사들이 그런 논평을 했더라고. 무슨 사건인지 알아? 술 먹고서 무슨 헬기인가 어디야? 천안에 있는 당국대 교정에 있는 헬기 올라가가지고 뭐 만져보고 이러다가 그 막 부셔가지고 매덕 25억 지금 그 고장 비용인데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청구 들어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25억. 그런 기사 있었어 최근에. 그래가지고 25억 물어주겠으니까 여기 변호사들이 뭐야? 그 중에는 의사도 한 명 있었나 봐. 근데 어디서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가 있었나 봐, 한 명. 그래도 그 의사는 더 자기가 일부러 푸시지 않았다 등등 얘기하는데 더 곤혹스러운 게 그게 의료 헬기래. 의료 장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의사이기 때문에 더 막 그게 막 아주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독박 쓰게 생겼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3명인가.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뭔가 파산 희생절차 밟아야 되지 않냐. 진짜 황당하잖아.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객기 부리다가 25억은 불어내고 황당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기 부리고 잘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손해배상 중에 이 사람은 제일 황당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잖아. 헬기가 장난감처럼 놀다가 25억. 그러니까 진짜 범죄적으로 사람 죽이거나 이랬을 때야 손해배상 크게 물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거 아닌 장난 비슷하다가 이걸 25억은 물어내려고. 의사도 한 명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변호사들이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생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는 특히 월급이 있는데 25억은 아무리 의사라도 25억은 지금 물어줄 재산이지. 그러니까 이때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되는데 다만 뭐가 나는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혹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면책에 뭐가 있냐면 면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유가 있으면 해주는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해준다. 봐봐. 비면책 조건이라고 하거든. 설사 면책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할 불허가 사유가 10-17에 있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10-17에 있는데 의외로 많아. 지금 13건이 되잖아. 13건. 변호사가 지금 13건 하고 서울중앙지법은 13건이 돼. 그런다. 로스쿨 출신도 있다. 2013년이면 두 번, 2에다. 이 사람
영상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접고 로스쿨에 들어갔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네. (2015년) 작년인데 작년 10월 29일 기준으로 13건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있다라고 하죠. 남의 일 같아? 같지 않아? 요 경우는 또 이거네. 이게 뭐야? 신원이라는 게 오태사였나? 얼마야? 그럼 250원을 탕감 면책까지 받았네. 잘 됐어. 근데 그때는 이게 속임수인지 못 가리고 뒤늦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250원 탕감 받았는데 여기 보면 파산 범죄에 대한 게 또 한 챕터 있어. 그래서 사기적으로 한 파산의 경우라면 어디 가서 보면 이런 게 있냐면 파산 범죄라고 해서 11-3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사기적으로 파산을 했다 하면 사기 파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면책도 취소당하지만 면책을 취소당하겠지만 만약 그게 그랬으면 이 파산이나 면책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지금 파산범죄에 해당해서 이 사람 지금 얼마 받았어? 징역 8년에 중형을 구형했다. 실제는 이제 얼마 선고될지 모르지만 파산범죄에 관한 게시판들도 있네. 하여튼 파산범죄가 처벌된다. 11-챕터 11에 교재 11에 11장에 뭐 있는데 근데 사기 파산죄 이런 거지. 요거는 아까 채권자가 신청한 것 중에 한국일보한테 신청한 거에 대한 헌법재판 아까 있었던 거 헌법재판 그것에 대한 건데 헌법재판 신청한 그 한국일보사에 대해서 임금 채권 사원 201명이 원래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더 어떤 압박카드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럼 이 사원들이 그런 채권자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서 파산이 선고됐는데 회생 절차가 개시됐는데 그 조문이 한국일보사로부터는 못마땅하니까 헌법재판을 걸었네. 헌법재판을 건 사건이네. 근데 합헌이라고 나온 것 같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 같네. 아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해봐. 채권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 채권자라는 건 충족하지만 사실상 채권자가 한 명인데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다른 요건은 갖췄다고 치더라도 채권자가 자기 혼자일 때 개별 집행 말고 이렇게 파산까지 우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여러 명의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자기 혼자야. 그럼 자기 돈 받으려면 그냥 개별 집행해도 되는데 채권자가 또 다른 채권자가 없을 때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채권자가 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채권자 혼자일 때 1인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디 안 써놨을까 싶은데 그쵸 거기에 있었는데 각 32(2-1에 보면 채권자가 2명 이상 존재해야 하는가 적극적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1인이라도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네. 근데 조금은 어색해. 한 명이. 그렇지만 다른 요건 다 충족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공평한 청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하여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신청한다라는 걸 혼자라고 해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박찬숙은 파산 신청 거짓으로 했대네.
월급 맞아. 그 농구 교실 같은 거 운영해서 돈 좀 월급적으로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척하다가 선고를 받았지만 재산 조사 과정에서 급여를 받은 것을 숨겼다. 그래서 요 사람은 어디 단계에서 걸렸냐면 면책에서 불허가 받았네. 면책에서. 그거 숨긴 것 때문에. 면책. 파산 신청서에 허위를 기재해서 이렇게 됐네. 면책 불허가가 내려졌네. 면책 불허가 사유를 가서 보면,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랑 비면책 채권은 구별해야 돼. 비면책 채권은 면책이 되더라도 탕감받지 못하는 거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제 면책을 허가할 건지 여부에서 뭔가 재산 같은 거 면책받기 위해서 속인 거. 아까 사기 파산죄 뭐 이런 행위. 그 다음에 허위의 재산 상태 진술. 3호 정도의 재산 상태 허위 진술. 이런 거만 면책을 불허가 하죠. 그런 사유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없으면. 근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책에 있어서 저번 때 일부 면책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또 하나 개념이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재량면책은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법원이 면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줄 수 있다. 재량면책. 그것에 대해서 권리면책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라. 그게 권리면책. 그런 개념 등이 있어요. 그래서 면책 이게 할 때 되게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는 않고 면책을 많이 인정했는데 초창기도 신용카드 사용해서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좀 비싼 거 먹었다든지 이런 거 체크는 했지. 외국 여행 갔다든지. 저번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 호주인지 뉴질랜드에 어학 연수 보낸 그런 집에 경제 상태가 이제 거기 낭비적인 행동이었으면 면책을 허용 안 해주는데 그게 조그만 간에 공장을 운영할 정도면 그렇게 낭비는 아니었다.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낭비, 과다한 낭비, 도박의 경우는 뭐 대충 도박을 탕전하는데 그럼 증권 투자는 도박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증권 투자를 도박으로 볼 수는 없겠지. 근데 보통은 거기서 쫄딱 망하는 수는 많이 나오지. 하여튼 그런 게 면책 불허가 사유고, 제도의 면책이 지금 10-25에 면책받고 또 7년 만에 또 신청하는 경우가 참 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왕왕 있는 것 같아. 면책해줬는데 또 7년 만에 또 한대. 또 하겠다는. 그러니까 7년 만에 또 하면 안 된다. 7년 이내에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7년 이내. 면책 불허가 사유. 그런 게. 다시 한번 또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있을 수도 있나 봐. 개인회생 비리에 대해서 이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건너뛰는데, 개인회생은 저번 때 시스템이 이 개인 파산과 달리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 필요 생계비를 빼고 그것을 5년간 갚으면서 그게 변제 계획 안에서 규칙적으로 잘 갚으면 5년 뒤에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실태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 하냐면 벌어들이는 수입은 좀 작다고 얘기하고 싶고 쓰는 비용은 좀 많다고 얘기하고 싶겠지. 어차피 자기가 규칙적으로 받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수입은 작다고 얘기하고 싶고 쓴 건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많이 빼가지고 조금 갚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을 건데 그런 게 많이 지금 잡히네. 이 사람 월 45만 원씩
5년간 갚아서 되면 2,700만 원밖에 못 갚는데 4억 2,300 정도,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 그 변제율만 한 20%도 채 안 된 채 4억 얼마를 탕감받을 뻔 했는데 실제는 540만 원 이상 벌었다. 뭐 그런 거가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소득을 이 경우는 조금 이라고 얘기하고 변제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인데 실제 저번 때도 한번 봤지만 다시 가서 본다면 회생 변제율 본다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 한번 몇 개 보죠. 대전 정도는. 이 사람은 원금의 5년 동안 64% 정도 변제계획 내서 인가받았네. 그럼 이렇게 착실히 갚으면 이것대로 된다면 나중에 36% 탕감받는 셈이 되지. 36%. 원금 100%인데. 원금 100%니까 이거 봐봐. 이거 특이한 거죠. 이게 60개월까지 안 가죠. 4년 만에 끝나지. 원금을 다 갚으니까 5년 갚으면 더 이자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갚으면 4년 만에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냥 그 큰 혜택은 없는 것 같지. 원금 다 갚았으니까. 그 대신 지금 막 채권자가 덤벼드는 거는 저지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자 정도는 탕감받는 꼴이 되지. 그래서 특이하네. 난 맨날 그냥 무작위로 열어보는데 48개월 만에 100% 갚는 거. 나 간만에 우연히 찍어서 본 것 치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 나왔네. 이 경우는 일찍 4년 만에 된 거지. 4년 맞나? 48개월이? 그 경우는 48%. 48%. 개인 회생 절차도 처음에 신청하면 개인 회생 절차는 변호사가 다 거의 붙네. 신청하면 이제 결정이 되지. 개시한다.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같은 기일 같은 걸 아까 신청하고 이것을 갖다가 선고 올 때 같이 개인 회생 개시 결정하면서 이 동시로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정해주지. 개인 회생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개인 회생 절차 진행 보면 526면에 가서 보면 흐름 보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존 처분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개시 결정을 그 순서도 네 번째 내려오면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변제계약 내면 인가가 돼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5년간 잘 수행을 하면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흐름을 보면 되겠죠. 이 정도 흐름 일단 또 조금 익혀두고 요거는 변제계획을 인가했는데 뭔가 원활히 안 갚아지니까 절차를 폐지한 경우는 요거는 폐지 결정인데 절차 신청에 따라서 개시 결정해서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변제계획 이런 거가 된 상태에서 진행할 줄 알았더니 뭐가 안 됐나 봐. 그래서 절차를 폐지했네. 회생 절차를 폐지했 이런 사안이에요.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 거네. 절차 폐지에 대해서는 13-64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13-64의 폐지에 대해서 마무리 못 되고 폐지되는 거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 다시 큰 흐름 잡으면서 이해해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관할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다 하는 것에 더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하는 경우 3-6. 관할에서는 그 채무자 중심으로 내는데 관련 사건에서는 엮어서 낼 수도 있다가 3-6
예컨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어느 한쪽 기준으로 그 관할 법원에 같이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3-6에 있네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같은 특이한 경우는 3-19에서 상속 개시제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다. 이런 게 쭉 있네요.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3-12에서 했는데 여기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네.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다. 이러면서 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쭉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가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집회라는 기간이 있는데, 뭐 한자 그대로 채권자들이 자기네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채권자 집회가 소집된다. 이거죠. 이쪽 회생 절차는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담보권자가 백채권자가 아니고 거기서는 절차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주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라고 불러요. 회생 절차는. 파산관계인은 그쪽서는 관리인이라고 부르고 회생 절차에서. 이쪽 채권자 집회라고 부르는 걸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 집회라고 하는데, 이쪽은 담보권자도 절차에 참가하지 여기 파산 절차처럼 별채권으로 독립적으로 자기네가 빼가는 게 아니라 절차에 참가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채권자급에 해당하는 이런 지위를 주니까 담보권자의 경우 절차에 참가해야 되니까 관계인 집회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쭉 보면 파산관계인이 있고 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채권자 집회가 이쪽 회생 절차의 관계인 집회라고 하는 것과 대칭되는 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은 꼭 두는 건 아닌데 그 채권자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을 둘 수는 있다. 이런 거가 여기 3-30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파산 절차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쭉 이제 이게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수업의 내용을.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윤곽을 조금씩 잡아가는데, 이제 실제 절차 위주로 생각하면 지금 쉬운데 여기 이제 실체법적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막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그다음에 노동법, 뭐 이런 것, 조세 관계, 그다음에 임금 관계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조세는 국가가 되게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빼가고, 그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보증금도 소액 보증금이라든지 대항력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 채권보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거가 이런 데 와서는 이제 우선적인 확보, 뭔가 우선적인 이런 지위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그런 원래부터 채권이 아닌데 저번 때 한번 신규 자금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서 공익 채권이라고 했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그런 채권, 공익 채권에 해당하는 개념을 재단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원래부터 채권이 아니라 이 파산 절차에 들어와서 이 파산 재단이 진 빚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채권, 이런 거는 원래 파산 채권보다 다른 취급을 해주는 거죠. 파산 절차 진행하다가 생기는, 그러니까 공익 채권이라고 해서 회생 절차에서 공익이란 말의 느낌은 공익이니까 뭔가 그거는 개개인의 채권이 아니라 그 절차 때문에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반대 개념이 공익 채권이죠. 그 채권자 입장에서. 그걸 이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재단 채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공익 채권, 재단 채권. 그
다음에 담보권 등은 여기서 별채권으로 빼가요. 별채권으로 빼가요. 그러니까 각종 채권들이 등장하는데 파산채권, 재단채권, 그 다음에 별채권 뭐 이런 등인데 파산채권 자체는 이제 공평한 청산을 의도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산이 이제 선고되면 개별적인 변제가 안 되고 공평한 청산이 되고 그러면 실제 돈을 갚고 빌리고 하는 거 말고 진행되던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진행되던 소송은 아까 중단되고 파산관계인이 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진행되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진행되던 계약관계.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 진행되던 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지하고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이행을 시킬 거냐 이런 문제를 파산관계인이 잘 헤아려 가야 돼요. 그래서 파산 상태가 됐으면 이제 파산이 선고됐으면 개별적인 채권은 스탑이 되고 소송하던 거는 중단시키고 파산관계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던 계속적인 어떤 계약관계는 이걸 갖다가 해제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이행을 시킬 건가 뭐 이런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제4장에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5장은 파산재단이라는 거, 파산재단. 그 다음에 6장은 파산채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산이 선고되면 여기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재단, 파산재단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파산채권이라는 거는 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해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회생 절차는 회생채권이라고 하고 재단채권은 거기는 공익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큰 지금 흐름만 잡아가면서 관심 있으면 딴 공부나 수업에 방해 안 되는 한도에서 이게 시험 과목 아니니까 그냥 틈틈이 읽어봐요. 의외로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서 맞춰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난 아까 변호사 13명이 로스쿨 학생도 그때도 얘기했죠. 학자 융자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면책 채권이죠. 학자금 채권이. 그러니까 갚아야 되죠. 설사 면책받아도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런 거 쭉 보고 용어도 이제 점차점차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운 용어가 없어요. 실체법하고 소송법하고 계속 비슷한 관련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런 신문기사나 이런 거 갖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은 시끄럽고 그렇기도 하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비도 오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일단 중간고사는 안 보기로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